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충격적인 소식이죠. 검찰총장 직무배제. 저녁 6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 결국은 올 때까지 온 거냐, 결국 터질 일이 터진 거냐,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좀 듭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네, 우리 김종대 뉴스업에서 네. 이 소식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6시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뭐 올 것이 왔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네. 일단 무언 내용인지를 전해드리면 일단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직무 배제와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 주요 내용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을 했다. 이건 조선일보, 이제 JTBC 중앙일보 사주 얘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중립을 손상했다. 이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울산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 네. 예를 들면 이 판사가 과거에 뭐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 된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사찰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이건 뭐냐면 그간의 과정에서 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 사실들이죠. 네. 예를 들면은 감찰을 법무부 감찰이나 이런 것을 지시한 것과 별도로 검찰에서 이제 이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지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감찰부에 배당해야 될 것을 인권부에 배당한다든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법무부가 감찰하러 갔다가 그 뭐 감찰 이 보고서 요구서를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한 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이 제대로 못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감찰 협조 의무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않 그것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라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뭐 속보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그러니까 소식입니다. 장관을 상대로 이 징계 처분 조치, 직무 배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시도했을 때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나왔던 관측이 이걸 계기로 해서 직무 배제라든지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알려졌던 것이 윤 총장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네.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어제 그 박범계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곧 정리될 거다. 그러면서 뭔가 정리되는 수순이라는 예고 발언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그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겠는데 방법상으로도 이런 방법인지 다들 알고 있었는가, 이거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오늘만 해도 여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둘 다 그만둬라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허. 의원들도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측에 앞서서 자신의 생각들도 조금씩 다 달랐을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직무 배제라는 수순을 밟더라도 오늘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무언가 예고편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녁 6시라는 시간대도 특이하고 이렇게 갑자기 발표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헌정 초유의 사태다. 벌써 이런 제목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초유의 사태일 갑작스러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결국 뭐 이런 사태까지 가면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는 것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장이 뭐 단기간에 여기서 단기간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내에 이 파장이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직무 배제를 뭐 법무부가 명령한 것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직무 배제가 된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징계 청구가 이제 가능한 것인지, 이 네. 징계 청구의 내용이 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를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이 검사로서 이제 직을 뭐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처지에 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해임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출구가 그렇죠. 주어지겠죠.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예요. 두 그렇습니다. 가지를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직은 유지하지만 네. 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식물총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직무 배제를 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유가 기소라고 하는 좀 명백한 법적 절차 행위 때문이었는데 이번은 이제 그보다는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파격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겠는데 사실 대통령 해임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대검찰청 그 검찰청 법에 보면 이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의 처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징계라든지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직권으로 해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제 징계 처분 이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그 징계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뭐 국회에서 탄핵의 소재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네. 국회에서 아 이거 탄핵의 명분이 있다라고 다수당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 그래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임이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언급이 되는 것은 검찰청법에 이제 징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징계 종류 중에 이제 해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검사로서죠. 검사로서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위원회 결과가 해임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것은 이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아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도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절차 논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위도 아무 근거 없이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혐의의 어떤 내용이나 근거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들의 이런 이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가 네. 그것이 확인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나머지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좀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마 이런 말씀드린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또 징계가 이제 완결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 정치적 중립 위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했다. 거기서 검은 칼인가요? 검찰입니다. 아, 네. 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감찰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투를 보면은 마치 결전을 앞둔 두 장수의 언어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한번 크게 한번 붙는 언어들은 아니에요? 하나의 현실을 두고 해석이라든지 적용이 달라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네.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이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이 논란은 계속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솔직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파장은 뭐 매우 크겠죠. 네, 저도 가늠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 쪽에 이런 반응들 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아마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총장은 직무배제된 상태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형태로 아마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마 속도전을 벌여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결국 이제 그만두는 상황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추미애 장관도 뭐 직을 이렇게까지 해서 검찰총장을 이제 좀 해임에 이르게 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이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공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개혁이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입장이 될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그 이후에 정치적 진로를 어떻게 잡는 거냐 아마 김종대 뉴스업이 그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예, 저희가 한번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으로도 아무래도 파장이 번지겠죠? 정치권 파장을 번지기 전에 이미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정치권 핵심이 돼버렸어요. 네. 그 갈등의 축이.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화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여론조사가 끼치는 변수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문제로 이게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가 될 것이고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윤석열 총장을 대선 양자 구도 가상 대결 조사까지 해서 네. 상대방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하고 붙였더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 개요를 다 제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 본인은 정치적 중립에 충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처럼 돼버리는 효과는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들 바빠질 것 같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준비해온 소식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뉴스핑하 준비해온 소식이 이것도 뭐 여러 사람들 또 불편하게 한 주제네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렇죠. 예, 종부세 폭탄의 비밀은 예. 아파트의 요새화다. 네, 심리적 요새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뭔가 기발한 느낌은 듭니다. 자, 그 이유는 차츰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기발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아, 그렇게 김을 빼시면 어떡해요. 아, 그럼 기발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네, 네. 귀를 조금- 엄청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우선 종부세 폭탄 뭐 보도를 아주 오늘 또 도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종부세가 지금 이제 그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종부세를 내야 될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내가 종부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 것인가 네. 인터넷이라든가 이 홈택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본 모양입니다. 네.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내야 되는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내지는 3배씩 올랐다.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막 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기사들은 그냥 그랬다가 아니라 왜 종부세는 2배, 3배씩 올랐느냐 이것들을 해설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결국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 다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글들,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저번에 공시지가 그 인상 또 뭐 어떤 그 현실화 이런 거 한번 브리핑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와 관계된 것이죠. 그렇죠. 그 종부세가 그러면 왜 오르는 거냐.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 것인데 일단 첫째로 이제 집값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종부세율이 일부 인상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럼 종부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부터 사실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개인별 기준시가 합계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그리고 1주택자는 9억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내 집이 10억짜리인데 내가 이제 1주택자다. 그러면 9억을 먼저 공제를 하고 그럼 1억이 남지 않습니까? 1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율을 곱해서 나온 그 금액이 이제 종부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집값 상승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상승한 거에 더해서 이 공시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주택마다 다르지만 이 공시 가격을 굉장히 낮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금도 낮춰서 이제 매겨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현실화됐죠. 일부가. 그리고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된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종부세를 깎아주는 비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 종부세를 깎아주는 비율을 지난해부터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5%가 90%로 이제 올라간 상황이
상황이어서 이 영향도 있는데요.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정해져 있어서 뭐 2배, 3배씩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결국 인터넷에 나오는 이 사례들은 다주택자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말이에요.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더 올라버리면 세금 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오히려 차익은 점점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매물도 덜 나올 거고 결국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종부세 이번에 그 뭐 2배, 3배 오른 분들이 과연 얼마나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한번 좀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늘기는 늘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또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예를 들면 서울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9억 이상인 집은 한 28만여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는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은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은 있겠죠. 하지만 전체와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솔직히 뭐 이 3명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몇이나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여 스튜디오에도 없고 들춰보기 저 전에는. 밖에도 없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네. 세금을 그러면 내고 있을 뉴스 수도 있어요. 하사님은 그러면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슈. 네, 노코멘트라고 하시네요. 아니, 뭐 코멘트 하나 많아 뻔한 얘기예요. 이렇게 다 편견이 압니다. 지배하는 사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게 뭐 세금 폭탄이다, 터졌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된단 말이죠. 그게 언론이 굉장히 이제 보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인 건데 예를 들면 서울의 전체 이제 가구 수가 38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아파트 사는 가구가 약 124만 가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다수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숫자를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9억 이상 지금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사는 가구와 비교해봐도 약 여기서 한 뭐 20%가 좀 뭐 안 되는 이런 비율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중에서도 폭탄이라고 말할 만한 뭐 엄청난 종부세가 나오는 집은 오히려 소수일 거라는 거죠. 많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아파트 단지만의 어떤 뉴스,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을 사실은 위한 뉴스 이런 것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저나 이제 뉴스 화사님 같은 네. 이런 좀 마음이 허하고 주머니도 허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박탈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당연히 우리는- 주머니는 허하죠. 네. 재산이 부동산과 통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는 막상 든 게 별로 본인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뭐 이 종부세 관련돼서 언론에서 언급한 아파트들을 지나가면서 보는 아파트들입니다. 지나가면서 이름을 보면서 저 복잡한 이름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아파트들인데 이런 보도만 중점적으로 나와서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그게 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과연 부동산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목이 더 쏠리는 것 같고 두 그렇군요.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쪽에서는 공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나 이거 세금 높게 낸다고 해서 내놓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얼마나 이제 매물이 풀릴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어떤 다주택자는 이제 세금 우려 때문에 내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누가 갖고 가느냐? 실수요자가 갖고 가느냐 아니면 원래 다주택자가 또 갖고 가느냐 네. 여기에서 좀 관건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대한민국의 99%는 종부세 안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종부세 올라가는 거 말고 또 올라가는 게 있네요. 오늘 코스피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요? 네, 날이면 날마다 이제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5.17포인트 0.58%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전일과 비교해서도 이 이틀 연속으로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7,26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를 해서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6억 원, 6,924억 원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파는데 외국인들은 산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호재가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저는 뭐- 참 오늘 안타까운 일을 겪었어요. 예. 오늘 방송 준비를 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식 투자해라. 뭐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예.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
전화를 급히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할 돈은 있으세요? 근데? 그만큼 이제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네. 전화로 나타난 거죠. 아 그렇군요. 저번에 존리 씨가 한번 우리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주식 투자로 좋은 자본주의 만들자. 그런데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지금 이 뉴스에 그죠? 근데 뭐 물어봐야 알죠. 또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 꼭 우리가 행복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지금 행복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대선 결과가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아무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 미국 연방 총무청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선언을 한 데다가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부양책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네. 이런 기대에 좀 걸맞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차기 행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으로 낙점이 됐다. 이런 아하. 소식도 이제 전해지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 정책은 상당히 비둘기적일 것이다. 막 돈을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안심한 이 미국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해외에 어디 주식 투자를 할 데가 없는가 이렇게 찾다가 이 동양의 진주 한국이 있다. 동방예의지국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글쎄, 뭐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트럼프가 착해지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군요. 트럼프가 착해지는 것도 그런데 이제 집에 가게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착해지면 집에 가니까. 트럼프가 아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 고유의 맛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국내 동학개미들은 어떨까? 지금까지 그 우리 시장을 받쳐온 동학개미들, 네. 우리 자본재 시장의 근간 아니었습니까? 뭐 동학개미들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코스피가 사상 최대 지수를 찍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동학개미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이제 논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개인과 기관은 이제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이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세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동학개미들이 나서서 뭐 주식을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입한 돈이 한 13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증시의 받침대 역할을 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동학개미가 다져놓은 바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기록을 경신한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꿋꿋이 버텨온 우리 동학개미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상승을 꼭 좋은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리스크를 축적해가는 측면은 없습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가면서 네. 하는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참 한국 사회 문화가 돼버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빚 지고 집 사지 마라 네. 이런 충고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대부분 후회하고 빚을 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그때 재미를 봤지 이렇게 되고만 세상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 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근데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 이걸 감안하면 나중에 혹시 굉장히 크게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 일부 뉴스에 내년에 2,800까지 간다, 3,000까지 간다. 마구마구 지금 장밋빛 전망들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점들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네.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뭐 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아,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 비트코인이 폭등을 왜 하느냐?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전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 김종대 진행자께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확률은 크지 않겠죠.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 예. 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종대 진행자는 안 젊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젊지 않습니다. 네. 예, 젊지 않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막 젊은이들이 공격하세요. 투자에 나서는 것인데 네. 왜 투자에 나서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일상을 살고 이런 것만으로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맥락이 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부를 축적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누구라도 막 이렇게 최대한 모든 걸 끌어모아서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해서 뭔가 대박을 쳐서 이 건물주가 되는 어떤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떤 자기가 월급 받아서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 좋아해만 한 일이냐 저는 마음속으로는 좀 빙하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상승 배경을 보면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조금 상반된 것이 있는데 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친기업 성향이 공화당 쪽보다 덜하고 증세 이런 것도 할 거기 때문에 예. 주식 시장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가야 한다. 이런 그게 생각 이제 때문에 있어요? 또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또 거기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투자할 종목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이런 IT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확률이 이제 늘어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왜 열풍이 부느냐. 뉴스 화사님은 비트코인 거래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동산으로 나름대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부동산으로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려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야, 굉장합니다. 원룸이 투룸 되면 그 2배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부럽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아, 네. 종부세 내고 싶습니다. 네, 200% 성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 뉴스, 비트코인 뉴스, 네. 주식 뉴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진 한번 보내주십시오. 무슨 사진을 보내는 거죠? 투룸이라며요. 성공한 자, 삶을 전시하겠죠. 네. 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 항상 신선하고 빠른 뉴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요, 코로나 방역 전문가 황승식 교수가 출연합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